2017년 11월의 어느 날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은 유난히 붐볐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이현수는 검은색 캐리어를 끌며 출국장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현수야,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엄마. 걱정하지 마. 선우 선배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현수는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웃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다. 두려움을 감추고 누군가를 안심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비행기 티켓은 캄보디아 프놈펜행이었다. 그는 이국적인 이름에 설렘을 느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시장은 냉혹했고 그는 해외 고수익 프로젝트라는 말에 마음이 끌렸다. 선배 박선우는 몇 달 전부터 이 기회를 귀띔해주며 너 같은 성실한 애가 가면 금방 인정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현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님, 지금 출국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기다리고 있을게. 조심히 와. 라는 답장이 왔다. 비행기 안은 조용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잘 선택한 걸까?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곧 이왕 결정한 거면 후회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처음으로 낯선 공기에 압도당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 익숙하지 않은 언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선배 박선우는 공항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수야, 잘 왔다. 피곤하지? 괜찮아요. 생각보다 덥네요. 여긴 늘 이래. 곧 익숙해질 거야. 선배는 그를 작은 택시로 안내했다. 택시는 낡았고 운전자는 말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프놈펜 시내는 혼잡했고 오토바이와 차량이 뒤엉켜 있었다. 간판에는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이 가득했고 거리의 소음은 귀를 자극했다. 여기서 일하면 어떤 걸 하게 되나요? 처음엔 적응부터 해야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숙소가 있어.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교육도 받고 이후엔 프로젝트에 투입될 거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의 말은 여전히 믿음직스러웠다. 그는 대학 시절 선배가 후배들을 잘 챙기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선배가 있잖아. 괜찮을 거야. 택시는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고 작은 건물 앞에 멈췄다. 건물은 외관상 평범했지만 내부는 이상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선배는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가 숙소야. 들어가자. 그 순간 현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무시했다.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그는 아직 몰랐다. 그 건물 안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게스트하우스는 프놈펜 시내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관은 낡았지만 단정했고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린팜 게스트하우스 이름만 보면 여행자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평범한 숙소처럼 보였다. 현수는 선배 박선우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조용했고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벽에는 캄보디아 전통 문양이 그려진 액자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곳은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공간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적응하면 돼.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선배는 그렇게 말하며 현수를 2층으로 안내했다. 2층 복도에는 이미 몇 명의 청년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각자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긴장한 얼굴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웃으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이현수라고 합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아, 반가워요. 저도 어제 왔어요. 이름은 정우예요. 저는 김유라예요. 혹시 선배랑 아는 사이세요? 네, 대학 선배예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순간 유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방은 2인 1실 구조였고 문마다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선배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야.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라고 설명했다. 휴대폰은 도착 직후 수거되었다. 회사 규정이야. 보안 유지 때문에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피어올랐다. 저녁 식사는 1층 식당에서 제공되었다. 식탁에는 간단한 현지 음식이 놓여 있었고 모두 말없이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도 선배는 계속해서 곧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여기서 잘 적응하면 너희 모두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식사 후 현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는 푸놈펜의 밤거리가 보였고 희미한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뭔가 이상하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돈되어 있어. 그날 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문이 잠기는 소리,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그의 귀를 자극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김유라가 문을 살짝 열고 속삭였다. 현수 씨, 혹시 여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네, 저도 좀 그래요. 휴대폰도 없고 문도 잠기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여기가 단순한 회사 숙소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 말에 현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유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진지했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여기서 나가는 건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현수는 처음으로 이곳이 평범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음 날부터 점점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푸놈펜 생활은 마치 정지된 시간 속에 있는 듯했다. 휴대폰 없이 외부와 단절된 채 게스트하우스 안에서만 생활하는 나날은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다. 선배 박선우는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나타나 곧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는 우리에게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시아누빌로 간다. 거기서 진짜 일이 시작돼. 시아누빌. 이름은 낯설었지만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다. 캄보디아 남부의 해변 도시 관광지로 유명했지만 최근엔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며 카지노와 건설 붐이 일어난 곳. 그 변화는 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있었다. 우리는 택시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이동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삭막해졌다. 푸른 바다 대신 철근과 콘크리트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중국어 간판이 도배된 거리, 공사장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중장비,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현지인들의 무표정한 얼굴. 여기가 관광지 맞아요? 현수가 물었다. 예전엔 그랬지. 지금은 다 바뀌었어. 돈이 들어오면 도시도 변하는 법이야. 선배는 담담하게 말했다. 차는 도시 외곽의 한 구역으로 들어섰다. 높은 담장이 둘러싸인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담장 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철문이 열리자 우리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건물 내부는 넓었지만 어딘가 폐쇄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고 방마다 철제 문이 달려 있었다. 창문은 작고 바깥 풍경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벽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보안 유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여기가 숙소야. 앞으로 여기서 지내게 될 거야. 선배는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다. 현수는 그때 처음으로 이건 이상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단순한 회사 숙소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보안 장치와 폐쇄성이 있었다. 그날 밤 김유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현수 씨, 여기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아직은 못 봤어요. 저는 들었어요. 여긴 나갈 수 없는 곳이래요. 계약서도 없고 출입도 통제돼요. 현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밤마다 트럭이 들어왔다. 트럭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고 어떤 이는 울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방에 배정되었고 다음 날부터는 식당에서 마주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몇은 며칠 만에 사라졌다.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프로젝트에 투입된 거야. 선배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점점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서로를 의심했고 대화는 줄어들었다. 누군가는 밤마다 울었고 누군가는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현수는 그제야 이곳이 단순한 취업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곳은 감금이었다. 그리고 그 감금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시아누빌의 특정 구역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곳의 구조와 분위기가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건물은 3층 규모였고 각 층마다 철제 문과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복도에는 경비원이 수시로 순찰을 돌았고 방 안에는 창문이 있었지만 닦은 철망으로 막혀 있었다. 바깥 풍경은 보이지 않았고 시간 감각은 점점 흐려졌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교육이라는 명목의 활동이 이어졌다. 컴퓨터 앞에 앉아 특정 프로그램을 익히거나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 교육은 일방적이었고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선배 박선우는 이곳에서 중간 관리자처럼 행동했다. 그는 늘 깔끔한 셔츠를 입고 다녔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그는 조용히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다. 선배님, 그 친구는 어디 갔어요?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선배에게 잘 보이려 했고 누군가는 말수를 줄였다. 방 안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밤마다 누군가 울었다. 현수는 김유라와 몰래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과도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다. 현수 씨, 여긴 감시가 심해요. CCTV뿐 아니라 내부에 보고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확신은 없지만 조심해야 해요. 말 한마디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 이후 현수는 말수를 줄였다. 그는 사람들의 눈빛을 관찰했고 누가 누구와 자주 대화하는지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심리적 통제의 공간이었다. 식사 시간에는 항상 같은 메뉴가 나왔다. 밥, 국, 그리고 반찬 2가지. 음식은 먹을만 했지만 늘 같은 맛이었다. 그 단조로움은 사람들의 감정을 무디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식사 중에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쥔 채 손을 떨었다. 밤이 되면 복도에는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현수는 점점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유라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경비원이 교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취약해요. 문은 안에서 열 수 있어요. 일부 방은 가능해요. 열쇠를 숨겨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접촉해야 해요. 그들은 밤마다 작은 쪽지를 주고받았다. 쪽지에는 경비 동선, 문 구조, CCTV 위치 등이 적혀 있었다. 그 쪽지는 화장실 쓰레기통에 숨겨졌고 다음 날 다른 사람이 회수했다. 그 과정에서 현수는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목격했다. 누군가는 배신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침묵했다. 어떤 이는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고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꺼지지 않았다. 김유라는 늘 말했다. 우린 포기하지 않아. 언젠가는 나갈 수 있어. 그 말은 현수에게 버팀목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나간다. 그리고 이곳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다. 경비원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CCTV의 회전 각도도 어딘가 느슨해 보였다. 김유라는 아침 식사 중 현수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오늘이야. 오후 3시 창고 옆 문 경비 교대 시간에 맞춰 움직여. 현수는 쪽지를 손에 쥔 채 식사를 마저 삼켰다. 심장이 뛰었다. 그동안의 계획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경비 동선, 문 구조, 탈출 경로, 차량 확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오후 2시 50분 현수는 김유라, 정우, 그리고 또 다른 동료 민석과 함께 창고 근처로 모였다. 그들은 각자 역할을 맡았다. 민석은 경비의 시선을 끌고 유라는 문을 열고 현수와 정우는 빠르게 외부로 나가는 역할이었다. 준비됐어? 응. 이젠 돌아갈 수 없어. 민석이 창고 앞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우자 경비 2명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 틈을 타 유라는 숨겨둔 열쇠로 문을 열었다.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 그 순간 모두 숨을 죽였다. 지금이야. 그들은 문을 빠져나와 외곽 담장을 따라 달렸다. 바깥은 햇빛이 강했고 공기는 뜨거웠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몇 분 뒤 미리 연락해둔 현지 차량이 골목에 도착했다. 운전자는 한인업체 대표 장상호 씨의 지인이었다. 어서 타요. 차량은 빠르게 시아누비를 벗어나 프놈펜 시내로 향했다.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차량은 몇 번이나 흔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먼지 속에 감금 시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프놈펜에 도착한 그들은 장상우 씨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였다. 문을 닫고 숨을 고른 순간 모두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살았어. 우리 진짜 나왔어. 그날 밤 장상우 씨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보호를 받으며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을 받는 순간 현수는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공포와 안도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귀국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현수는 어머니와 재회했다. 그녀는 아들을 껴안으며 울었다. 현수야, 정말 돌아왔구나. 엄마, 미안해요. 많이 걱정했죠. 하지만 그 재회는 끝이 아니었다. 현수는 병원에서 심리상담을 받았고 몇 달간 외출을 꺼렸다. 밤마다 시아누빌의 철문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누군가 속삭이는 환청에 시달렸다. 그는 언론과 접촉했고 피해자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회복해갔다. 우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현수는 방송 인터뷰를 결심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현수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었다. 에필로그. 시아누빌의 밤은 여전히 밝다. 도시의 하늘을 가득 메운 네온사인, 카지노의 불빛, 공사장의 투광 등이 어둠을 밀어낸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는 이름 없는 그림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림자는 말이 없고 기록되지 않으며 때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이현수는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밤이 되면 종종 그 도시의 냄새를 떠올린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 철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흐느낌.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지다가도 문득문득 현실처럼 되살아난다. 그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다. 처음엔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피해자 모임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이어가고 있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그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함께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그곳에 있을지 모르는 이들, 그리고 사라진 이름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되새긴다. 그날의 마지막 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야.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그는 증언자이며 경고자이며 살아남은 자다. 그리고 그는 믿는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 길 이현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흐렸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별이 보였다. 그 별은 시아누빌의 어둠 속에서 사라진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